네, 매주 화요일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전쟁과 경제 이야기. 오늘도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지난주에 우리 또 이란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란하고 파키스탄 충돌 얘기가 또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일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아파, 수니파 싸우다가 또 파키스탄도 들어오고, 지금 일단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전한 것 같은데요. 불과 그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17일 수요일에 현지 시간 17일에 이란이 갑자기 파키스탄을 향해서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뭐 파키스탄에 미사일이 날라드니까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파키스탄도 또 굉장히 나름 핵 강국의 이 자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시 이게 뭔 갑자기 도발이냐 그러면서 이 즉시 반대쪽 이란 쪽으로도 미사일을 날렸죠. 보복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를 막 소환하고 그리고 이란 대사가 잠시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뭐 복귀하는 것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선언해 갖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갑자기 전선이 반대쪽 파키스탄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참 아찔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된 게 저는 인도 파키스탄하고 이란 중동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의 동쪽에 네, 바로 붙어 있는- 접경에 붙어 바로 있습니다. 접경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바로 국경을 꽤 길게 맞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가니스탄도 맞습니다. 있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서쪽으로는 이라크하고 이제 터키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것도 좀 되게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보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파키스탄과 보통 인도가 여러 가지 분쟁하고 맨날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이 등을 맞대고 있는 이란과 파키스탄은 비교적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난리지라고 의아해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갈등은 굉장히 빨리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미사일도 쏘고 그랬는데. 네, 그 3일 만에 양쪽 외교 채널이 가동이 돼갖고 양측 외무장관이 회담을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기애애하게 들어갔어요. 우린 원래 형제의 나라다. 뭐 앞으로 뭐 이런 일 없게 뭐 잘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쉽게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겉에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양국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제3의 공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사실 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란은 파키스탄 영토에다 쏘고 파키스탄 이란 영토에다 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분리독립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루치족이라고 하는데요. 발루치족. 네, 발루치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란의 여러 가지 종교 분포를 말씀드릴 때 네네네. 이란도 사실 여러 시아파가 다수이긴 하지만은 네네. 수니파 그리고 이민족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지도가 나오네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다수가 중앙 시아파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저기 파키스탄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파키스탄 접경지대는 오렌지색으로 돼 있죠. 저기가 수니파인 발루치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발루치족이에요. 네. 파키스탄하고 이란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 순입하고. 네, 아프가니스탄까지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사는 발루치족이 한 1,000만 명이나 됩니다. 1,000만 명이나 돼요. 네, 그 중에 한 700만 명이 파키스탄에 살고 이란에도 한 2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인구 집단이죠. 그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두 네, 나라에 다 걸쳐 걸쳐서 있습니다. 살고 있군요. 사실 중동에 그렇게 걸쳐 있는 민족으로 유명한 게 쿠르드족이죠. 네, 쿠르드족이 뭐 한 3천만 명이 뭐 튀르키예, 뭐 이라크, 이란 다 걸쳐 있어서 또 그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발루치족도 그에 못지않게 큰 세력입니다. 근데 이 발루치족 분리독립 세력들이 이제 물론 상당수는 온건하지만 가끔 이제 무장 조직들이 준동을 해요. 그래갖고 사실 이란이 때린 거는 파키스탄 영내에 있는 이 발루치족
무장 세력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도 이 민족은 골치가 아픈 네, 민족인가요? 뭐 골치가 아픈 민족인데 그쪽을 갖다가 때려주니까 이번에 보복한 것도 이란 일반적인 영내가 아니라 이란 내에 발루치스탄, 이 민족이 많이 사는 그쪽에 또 그 안에도 무장 세력들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또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발루치족들이 이 반 이란 운동하는 사람들은 위급해지면은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와서 피신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위급해지면 이란 쪽으로 와서 피신하고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기회에 그 상대편 영토에 있는 이 분리 독립 무장 세력들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제3의 발루치족을 서로 두들겨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안에 있는 발루치족은 반 파키스탄 운동을 하면서 독립하려고 하고 이란 안에서는 또 이란 정부를 상대로 그렇죠.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경 넘어서 피해 있으니까 서로 국경 넘어 포격을 한 게 결국은 그게 국가 간 분쟁인 것처럼 보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봉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발루치족은 수니파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니파입니다. 이란 정부는 시아파라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맞습니다. 다뤘었는데 네. 파키스탄은 어떤가요? 파키스탄은 수니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파키스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워낙 또 다민족 국가인데다가 거기가 복잡해 갖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정치적 전통이 그런 좀 원리주의적인 부분을 안 드러내는 상당히 세속적인 정권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 가지고 지난주에 네.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우리 다뤄보자고 말씀을 맞습니다. 나눴었는데 그 혁명수비대하고 이런 서로 발루치족을 공격하는 문제, 뭐 헤즈볼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습을 한 것도 네. 혁명수비대가 한 일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폭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비행기가 직접 침범하는 경우는 상당히 영공을 침범하는 이런 좀 확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공격이 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은밀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란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이런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이 바로 이 혁명수비대입니다. 아니 혁명수비대라고 하면은 왠지 게릴라전하고 이런 군대인 것 같은데 이게 드론을 운영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 정규군은 아닌 거 아닌가요? 정규군은 따로 있습니다. 이란이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란 정규군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혁명수비대라는 무장 조직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정규군 조직을 상당히 능가합니다. 그래요? 네. 군사력에서도? 군사력에서 어마어마하게 능가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이란의 이 호메이니 혁명 전후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라비 왕정 시대에 그 당시에 이란도 이미 굉장히 상당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이란은 뭐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맹주로서 항상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라비 왕정 시대 때도 오일머니를 군사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슬람 혁명을 하고 나니까 이 군부가 어마어마한 위협 세력이 된 겁니다. 원래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군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으로서 항상 이 여차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를 자주 일으키는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장교단이 팔라비 왕정 시대에 그 출세했던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냅뒀다가는 언제 우리 혁명 정부를 뒤엎을지 몰라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호메이니가 우리 이슬람 혁명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출범시킨 게 이 혁명수비대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이거 정규군을 완전히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싶을 텐데 그건 또 아쉬운 게 이 주변에 워낙 적대 세력이 많다 보니까 당장 한 혁명 2년 뒤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장교단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우긴 하는데 거기에 정권을 수호할 별도의 큰 무장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여러 자원의 지원은 혁명수비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있는데 일종의 친위대를 새로 만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뭐 옛날 정부에서? 나치 친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당이 조직하는 그런 볼셰비키군도 비슷한 성격이 좀 있을 것이고요. 히틀러 때 나치가 SS였나요? 네, SS 친위대가
이 육군이 따로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무장 세력을 갖고 있었죠. 네네네네. 이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려면은 이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네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은 자 정규군이 뭐 육군 병력만 따져 보면은 저기도 기간병들, 직업군인들이 13만 정도 되고 거기다가 저기도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징집된 병사들이 한 22만 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에 비해서 혁명수비대 육군이 무려 15만 명이나 됩니다. 오. 상당히 많은 수죠. 저거는 다 어이구. 직업군인인데. 오. 그리고 뭐 해군만 보더라도 해군도 거의 비슷하고 뭐 해군도 있는 거네요. 네, 해군, 해군도 공군 다 다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혁명수비대가. 네, 정규군이 육해공군, 방공군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혁명수비대는 육해 항공우주군. 항공우주군이라 그게 공군인 거겠죠. 네, 일반적인 공군 임무뿐만 아니라 이 왜 항공우주군이 붙었냐면은 바로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에서. 네, 일반적인 비행기는 거의 없는데 그거는 공군의 임무인데 이 주로 이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쿠드스군, 바시스군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병력만 놓고 보면은 네. 그래도 조금 더 적지 않냐 싶은데 군사비를 얼마나 쓰느냐 보면은 이게 확 달라집니다. 그래요? 병력은 비슷한데 정규군에 비해서 한 혁명수비대가 예산의 한 3배 정도 씁니다. 3배를 써요? 네, 국방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혁명수비대가 씁니다.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죠? 병력이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또 징집병은 없으니까 또 뭐 밥값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머릿수를 운용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도 최신 무기를 장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급료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대우도 좋고 이 장비도 좋고 훨씬 엘리트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네, 질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훨씬 앞섭니다. 앞선다. 사기도 앞서고 당연히. 네.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니까 쿠드스군이라고 있던데 그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 사령관. 얘기할 때 잠시 네. 언급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 혁명수비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 육해 공군 말고도 또 크게 두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두세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저 쿠드스군입니다. 네. 저 쿠드스군은 이 정보와 정보전과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네. 병력 자체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슬람 혁명을 이 임무 자체가 달라요. 정규군은 당연히 국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혁명 수비대는 딱 그 존재 목표 자체를 이슬람 혁명의 유지와 전파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이 혁명 우호 세력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대외전을 수행하는 주 핵심이 바로 이 쿠드스군인 겁니다. 그래요? 이 쿠드스라는 거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쿠드스가 사실 뭐 성스럽다는 뜻인데 아랍권에서는 저 쿠드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네. 쿠드스라고 불러요? 네,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당연히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지만은 이슬람에게도 이슬람 전승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들을 때 메카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해서 신에게 계시를 듣고 다시 내려왔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네네. 여기가 굉장히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쿠드스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쿠드스다. 네. 그럼 쿠드스군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군이라는 뜻이 되어 뭐 보이네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협으로 느낄 수도 그렇죠. 이거는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을 꼭 우리가 이슬람의 성지로서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좀 무시무시한 조직이죠. 근데 이 부대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솔레이마니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솔레이마니가 폭사 당하기 전에 한 20년 넘게 이 조직을 이끌었는데요. 네네.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나고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약간 좀 빌빌대고 굉장히 전쟁에 참여해서 회복을 못 시키나 했는데 이 쿠드스군을 앞세워서 이 어마어마한 그 조직의 위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해외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아무래도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비밀 조직들을 이 스파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뒤에서 각종 여러 가지 무장 단체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그들의 힘을 키워야 이스라엘과 미국을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솔레이마니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이란의 프록시들 세력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도 네. 바로 지난 20년 동안 쿠드스군이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힘을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이렇게 싸우고 미국, 영국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솔레이마니의 쿠드스군한테 맞습니다. 있다. 쿠드스군이 수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쿠드스군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지원해준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 아, 그렇군요. 그 정보력도 대단하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점조직 형태로 아주 이 스파이망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정보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솔레이마니 생전에 심지어 모사드나 CIA도 야, 우리 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놈들이다 그런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도 솔레이마니가 우리 이란을 갖다가 위신을 세운 이 구국의 영웅으로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이 솔레이마니가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잘 몰랐었는데 국내 유명한 중동 전문가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솔레이마니가 상상이 안 되면은 이란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순신. 네. 우리 이순신 그 장군이 정도예요? 얼마나 추앙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살아있는 이순신이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하기는 저기 기념하는 행사에 추모 행사에 그 네.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던 거죠. 많은 인파가 모여갖고 한 네. 것도 그런 요즘 뭐 노양 영화도 나오지만 네네네. 뭐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게 한 그런 외적들과 같은 외적들 네네네. 규탄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모사드나 CIA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런 역할에 뭐 거기 플러스 더해서 이 해외 비정규전 역할도 직접 들어가기도 네네네. 합니다. 이 비정규전을 직접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네. 시리아 내전에서 IS를 격퇴시킨 게 바로 이 쿠드스군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슬람 국가를 네. 쿠드스군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슬람 국가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2015년 정도에는 이슬람 국가가 거의 시리아를 먹겠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거의 전토를 장악하고 심지어 이라크까지 쳐들어갔는데요. 이때 이란이 더 이상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IS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극렬한 순위파이기 때문에 네네네. 시아파를 정말 혐오하는 집단입니다. 아. 이렇게 시아파 혐오 세력이 큰 국가적인 규모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란의 안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접 이 쿠드스군이 나서서 뭐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이나 뭐 헤즈볼라까지도 끌어들여서 이걸 싸우게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외교전까지 수행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래요? 솔레이마니가 비밀리에 푸틴을 러시아를 방문해 갖고 네. 푸틴과 담판까지 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에게도 이거 골치 아픈 문제다. 러시아가 공군을 지원해 주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골칫거리들을 제거해 버리자. 그때는 IS가 시리아 내에서의 반군이었던 거죠. 그렇죠. 시리아 반군 정부는 중에 하나였죠. 따로- 반군 세력 반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시리아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네네.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시리아 내전 당시에. 그게 2010년대 중반. 네, 2010년대 중반이었죠. 아, 저기 2015년이라고 나오네. IS의 전성기 네, 지도. 저때 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다 IS가 장악했던 곳입니다. 저 왼쪽에 빨간 쪽이 시아파 정부군 세력들이 장악하던 지역이었고 나머지 뭐 온건한 자유 이 반정부 세력들은 그것도 보잘것없었죠. 저 북부에 좀 조금 남아 저 있었고. 노란색 저런 정. 네, 노란색, 뭐 파란색 이런 쪽. 네. 2023년은 완전히 근데 빨간색으로 다 그렇죠. 바뀌었네요. 빨간색이 시아파니까. 네, 빨간색이 아마- 지금 시아파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 거기가 거의 뭐- 이란의 지원, 쿠드스군의 지원을 받은 쿠드스군이 세력이고.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직접 저기 넘어가서 네, 직접 네. 지휘를 했습니다. 아, 그때. 직접 가서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 당시 이란군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싸웠다는 얘기도 많이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IS 입장에서는 네. 정말 솔레이마니가 최천지 원수였을 테죠. 우리는 또 이슬람 국가는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봐가지고 또 요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테러를 지원하는 것 같으니까 비슷한 세력이겠거니 하고 많이 오해할 수가 전혀 있는데 다릅니다. 전혀 다르군요. 네. 저도 오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력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네. 이게 혁명수비대가 전력이 엄청 세다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까 네. 미사일 전력 말씀하셨죠. 네네. 미사일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 항공우주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전력이 사실 중동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란이 얼마나 미사일에 집착했는지는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네. 이걸 처음 이란이 신경 쓰게 된 게 역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그 당시에 미사일 전력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그 화학무기를 탑재해서 이란에 많이 쐈죠. 그래서 이란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란도 이를 갈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쌓아 올렸는데, 그다음 뭐 이라크가 걸프전 이후로 나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란만 남아서 이렇게 이쪽을 강하게 발전을 시켰죠. 저기도 저 이란의 미사일 전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북한도 미사일 기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갖고 저게 80년대부터 미사일을 이 이란, 이라크 이런 곳에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군사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무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 같은 것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란이 한 그 8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은 그런 식의 좀 굉장히 수준이 낮긴 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다음에 좀 상황이 안정된 다음부터 아까 솔레이마니 시절부터 또 집중 투자를 해갖고 2000년대 들어서 한 20년 동안 기술이 확 발전했습니다. 네. 이게 북한 미사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위력이 강해졌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게 이란과도 커넥션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이 탄도 미사일 전력이 대략 한 3,000발 이상을 지금 갖고 있을 거라고. 3,000발이요? 네, 3,000발 이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갖고 숫자도 만만치 않고요. 사정거리도 꾸준히 늘려와서 네, 네. 한 1000에서 2000km 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에서 200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주적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란 영내에서 이스라엘 전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약 1000km 됩니다. 이란에서 떨어진 게. 그럼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사정권에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한 최근 개발한 2000km급들은 뭐 저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뭐 인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저 지도에 가장 큰 원, 빨간 원, 그게 2000km 정도. 네, 그게 한 2000, 3000km 정도 네네. 되는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지리적 위치는 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스라엘 맞습니다. 서쪽으로 더 가야 이스라엘이 있는데 네. 장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이스라엘이 계속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네요. 항공 공격은 어떻게 방어한다 치더라도 대량의 미사일 공격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능은 어때요? 네, 이 성능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다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란이 미사일은 많이 있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명중률이 형편없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을 씁니다. 원형 공산 오차라는 네네네.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100m라고 하면은 반경 100m 안에 그러니까 목표의 반경 100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을 10발 쏘면은 반경 100m 안에 5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50%인 그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m 원형 공산 오차가 100m다. 그러면 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5발은 그 100m 이 원 안에 100m 원 안에 거죠. 목표점으로부터 100m 원 안에 들어간다. 네. 그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무기 100m 근데 좀 체계에서는. 정밀하다고 보긴 좀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100m는커녕 뭐 킬로미터 단위로 몇 킬로미터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몇 두려워했는데 킬로미터면은 뭐 막기가 되게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랬는데 이게 최근 10년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정밀 유도 기술을 획득을 해갖고 GPS 유도 기술을 이 탑재한 미사일들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요즘은 그 정밀도가 한 10m에서 30m대로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10m라고 그러면은 10m 안에 떨어질 확률이 한 50%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명중이죠. 거의 10m 안에 백발백중이나 떨어지면 그 마찬가지죠. 안에 있는 물체는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탄두가 사람도- 보통 한 400kg, 500kg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폭탄이 떨어지면은 확실하게 명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안 때렸지만은 이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의 목표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허풍이 아니었구나, 그런 위협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혁명수비대가 쏜 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다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종교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군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럼 주변 국가들은 다 엄청난 위협을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다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런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뭐 아주 이런 식의 작은 균형추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의 영향을 이 혁명수비대가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 이 중동 상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키플레이어인 것이죠. 그러면 주로 이란에서 어떤 뭐 발사대로 발사를 하나요? 그렇게 뭐 포에 탑재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로 이렇게 쏘는 용도로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뭐 이젠 이동식 발사대들도 갖고 있어갖고 네네네. 다양한 투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뭐 기술들을 갖다가 최근 10년 내에 많이 획득했고요.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무기쇼에서 계속 발표를 해갖고 지금 서방 군사국 이스라엘,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을 혹시 수출하거나 어디 딴 데 수출이 지원도 되고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이런 그리고 또 이 혁명수비대가 무시무시한 것이 각 국가마다 국가 실정에 맞춰서 이 라인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맞춤형으로 이게 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처럼 능력이 되는 데들은 좀 고급형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하마스 같이 하마스는 봉쇄돼 있어갖고 완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네. 도면 같은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수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도면까지 수출하고 또 후티처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또 그거에 맞게 중급을 수출해서 그래서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수준이 상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뭐 거죠?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 확실해. 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획득한 걸 보면은 네네. 대부분 이게 어느 미사일로부터 개량이 됐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 이제 이란 쪽 미사일 계보를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무기 요즘 많이 개발하고 성능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방어한다 네.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혁명수비대는 계속 무섭게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그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계속 어딘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데에 이 무기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그렇죠. 그건 드는데. 다양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최근에 또 드론 기술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네. 이란이 뭐 미국제 드론을 심지어 뭐 카피했다는 자기들 주장도 하고 있지만은 네. 뭐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갖고 네네네. 아무래도 무기는 실전을 통해서 얘네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빨리빨리 네. 개량하는 게 가장 좋은 네네. 이 개발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혁명수비대가 근데 이런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계속 하겠죠. 아까 얘기를 하시다시피 이란 정권이 계속 가는 한 혁명수비대는 당연히 그 정권의 보위대로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란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아파의 뿌리 깊은 주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평화를 얘기한다 싶다 하더라도 언제 이것들이 표변해 갖고 우리를 네네네네.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칼로서 네네. 이 혁명수비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국의 옆구리를 귀찮게 하고 쑤셔갖고 그래서 자꾸
오히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지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한다. 네. 실제로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쪽에 여러 군데서 옆구리 공격이 날라오니까 정신 네. 못 차리고 있는 걸 딱 보고서 굉장히 야,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분쟁을 일으키고 미국, 영국이 또 타격하면서 이거 국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이 문제 지금 뭐 떠오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란에서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수출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아까 또 이승원 평론가하고는 국지적인 또 우발적인 어떤 분쟁이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전문가 발언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네, 설명이십니다. 이란이 핵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핵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씨들을 곳곳에 뿌리고 그 불씨들을 키워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에 혁명 수비대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승병 박사님하고 오늘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또 특히 그들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 장거리 미사일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이런 또 군사력이 또 우리 그 정치,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세승병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